대만 유사시 일본은 개입한다. 일본의 총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죠. 그 문장에 스튜디오가 순식간에 터졌습니다. 박수, 환호, 열광.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태블릿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딱 47초였습니다. 총리 발언 후 47초 만에 보복이 시작된 겁니다. 취소 그래프가 수직으로 치솟았죠. 분당 50건, 100건, 200건. 취소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맹은요, 미국은 미지근했고 대만은 거리를 뒀죠. 저는 나토에서 32년간 동맹의 온도를 읽어왔습니다. 그날 밤 일본을 덮은 건 냉기였습니다. 국제적인 고립으로 인한 냉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빠져나간 수요가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었죠. 취소된 좌석들이 다른 나라의 호텔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이동하고 있었죠. 여러분이 다 아는 그 나라 대 한민국.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눈앞에 두 개의 화면이 있었습니다. 왼쪽은 총리 얼굴, 자신만만했죠. 오른쪽은 제 분석 대시보드, 피처럼 붉었습니다. 취소 그래프가 수직으로 치솟고 있었죠. 총리는 웃고 있었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자폭이었죠. 저는 데이비드 호프만입니다. 독일 국방기술사령부에서 32년을 복무했고 지금은 EU 전략기술산업표준위원회 수석 자문관으로 일하고 있죠. 나토 기술협력본부에서 유럽과 아시아의 산업표준을 설계했습니다. 국가 간 역학의 온도를 숫자로 읽어온 사람이죠. 오늘 밤 도쿄 생방송 스튜디오에서 일본 총리의 대만 발언을 분석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총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만 유사시 일본은 개입할 것이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스튜디오가 박수로 터졌죠. 방청석이 들끓었습니다. 저만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제 태블릿이 미친 듯이 울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중국 외교부 긴급 브리핑 예고. 일본행 항공편 취소 급증. 중국 내 여행사 일본 상품 판매 중단. 상하이발 오사카행전 노선 예약 동결. 총리 발언 후 47초 만에 보복이 시작된 겁니다.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 무게를 감당하려면 구조가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건 뭡니까? 말은 던졌는데 구조가 없었습니다. 선언은 했는데 뒷받침이 없었죠. 미국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10분, 20분, 30분이 지나서야 한 줄이 떴죠. 일본의 입장을 주시하고 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지한다가 아니었습니다. 환영한다가 아니었죠. 함께한다가 아니었습니다. 외교 문장엔 온도가 있습니다. 뜨거운 문장이 있고 차가운 문장이 있죠. 가장 위험한 건 미지근한 문장입니다. 오늘 미국이 일본에게 보낸 건 미지근함이었습니다. 대만은 더 심각했습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자기들을 위해 개입하겠다는 선언에 이게 반응입니까? 스튜디오에선 박수가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제 귀엔 동맹의 정적이 들렸죠. 그 정적이 박수보다 더 크게 울렸습니다. 센카쿠 해역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중국 해경 무장 함정 세척이 접속 수역에 진입해 있었죠.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대치 중이었습니다. 문제는 일본의 대응 속도였죠. 해상보안청에서 방위성으로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방위성에서 총리실로 품위가 올라갔죠. 승인이 내려오기까지 걸린 시간 47분이었습니다. 엔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로틀이 잠겨 있었죠. 입으로는 개입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몸은 움직일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구조는 힘이 없는 것보다 위험하죠. 그때 또 다른 알림이 떴습니다. 일본 총리실 다케시마 관련 입장 재확인 예정.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독도를 꺼낸다고요? 중국과 긴장이 고조되고 미국은 미지근하고 대만은 거리를 두는 이 순간에 한국까지 건드리겠다는 겁니까? 위기 국면에서 적의 수를 늘리는 선택. 이건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발작이었죠. 독도 발언이 나가자 중국이 이례적으로 일본을 직접 비판했습니다. 일본은 적을 하나 더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적들에게 연대의 명분을 준 거였죠. 저는 메모를 적었습니다. 위기 때 신호를 잘못 읽으면 고립이 된다. 광고 시간에 다른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항공권 예약 현황이었죠. 일본행 취소 그래프와 한국행 예약 그래프가 정확히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빠져나간 수요가 한국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죠.
서울, 부산, 제주.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공이 생기면 누군가 채우죠. 그게 시장의 법칙입니다. 저는 스시마 해협에 빨간 점을 찍었습니다. 오늘 밤 그 경계선이 흔들리고 있었죠. 수요가 이동하고 관심이 이동하고 어쩌면 질서가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OM-AI야 불빛이 켜졌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죠. 호프만 박사님, 오늘 총리의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1초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말의 무게는 구조가 감당합니다. 오늘 저는 그 구조를 보지 못했습니다. 스튜디오가 얼어붙었습니다. 생방송이 끝난 뒤에도 저는 스튜디오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태블릿을 붙잡고 데이터를 계속 들여다봤죠.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두 개의 곡선이었습니다. 하나는 추락하고 있었고 하나는 치솟고 있었죠. 일본행 취소와 한국행 예약. 두 선이 교차하는 지점을 저는 확대했습니다. 진공의 법칙이었습니다. 빈자리는 반드시 채워지죠. 숫자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단순히 항공권만 이동한 게 아니었죠. 호텔 예약, 렌터카, 현지 투어 패키지까지 전부 한국으로 방향을 틀고 있었습니다. 서울, 부산, 제주. 지방 도시들의 숙박률까지 동반 상승하고 있었죠. 저는 야간 위성 이미지를 불러왔습니다. 도쿄의 불빛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불빛이 더 밝아 보였죠. 착각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불빛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넓은 그림을 보기로 했습니다. 관광객이 늘어나면 뭐가 따라오는지 아십니까? 소비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달랐죠. 소비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데이터를 추적해봤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본국으로 돌아간 뒤 어떤 행동을 하는지. 드라마 스트리밍이 늘었습니다. 음악 다운로드가 늘었죠. 한국 브랜드 구매가 늘었습니다. 한식 레스토랑 예약이 늘었죠. 저는 노트에 화살표를 그렸습니다. 여행에서 스트리밍으로, 스트리밍에서 구매로. 3단 파이프라인이었습니다. 여행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던 겁니다. 저는 32년간 산업표준을 설계해왔습니다. 어떤 시스템이 지속 가능한지, 어떤 모델이 확장 가능한지 분석하는 게 제 일이죠. 한국이 구축한 이 파이프라인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효율적인 구조 중 하나였습니다. 관광이 문화 수출로 이어지고 문화 수출이 상품 수출로 이어지죠. 하나의 방문이 여러 번의 거래로 확장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때 또 다른 데이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국 외교부 성명이었죠. 일본의 독도 발언에 대한 비판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이례적이었죠. 중국이 한일 갈등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중국이 일본을 비판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단순한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신호였죠. 적어도 오늘 일본은 대안이 아니라는 신호. 그리고 암묵적으로 한국에게 보내는 탐색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외교는 문장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온도로 말하죠. 오늘 중국이 일본에게 보낸 건 냉기였습니다. 저는 다시 산업 데이터로 돌아왔습니다. 관광만 이동한 게 아니었죠. 더 큰 흐름이 있었습니다. 기업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늘리고 있었죠. 포토레지스트, 그래파이트, 반도체 장비, 연구개발센터를 한국에 세우는 사례가 늘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스톱워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두 숫자를 적었죠. 3년과 7년. 대규모 시설을 짓는 데 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부지 승인, 전력 증설, 인허가 절차. 한국은 3년 안에 끝냅니다. 다른 나라들은 7년이 걸리죠. 시간은 통화였습니다. 한국은 그 통화를 현금처럼 쓰고 있었죠. 저는 메모를 적었습니다. 시장엔 기다림이 없다. 먼저 납품한 자가 규칙을 정한다. 속도가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시장을 만드는 거죠. 마지막으로 해양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전방 억제 개념 브리핑이 제 메일함에 들어와 있었죠. 스시마 해협,
황해 초크포인트.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파란 선을 그었죠. 관광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산업이 이동하고 있었죠. 그리고 해양의 무게 중심까지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도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적었죠. 라인이 바뀌면 전화 순서가 바뀐다. 아직 확신할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해지고 있었죠. 진공은 한국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구조적인 전환인지였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더 깊이 파봐야겠다고. 숫자가 진실을 말해줄 거라고. 그런데 이미 제 안에선 뭔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32년간 믿어온 전제가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죠. 바다는 질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질서가 바뀌려 하고 있었습니다. 호텔방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죠.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 위치까지 올라온 걸까? 저는 노트북을 열고 아카이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기록부터 훑었죠. 그해 여름, 일본이 한국을 겨냥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했습니다. 반도체 제조의 필수적인 품목들이었죠. 초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당시 세계 언론의 평가는 냉혹했습니다. 한국은 끝났다. 일본 없이는 반도체를 만들 수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독점 무기는 강력합니다. 대체제가 없으면 굴복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는 그래프를 불러왔습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의 한국 소재 부품 장비 자립률 추이였죠. 곡선이 우상향하고 있었습니다. 급격하게. 초고순도 불화수소 국산화 성공. 포토레지스트 대체제 개발 완료. 해외 의존도 80%에서 30% 이하로 하락. 저는 그 숫자들을 3번 확인했습니다. 믿기 어려웠죠. 상처가 자립 곡선이 됐습니다. 보통 국가는 위기가 오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굴복하거나 버티거나. 그런데 한국은 세 번째 길을 갔죠. 상처를 동력으로 바꿨습니다. 규제가 시작되자 정부와 기업이 동시에 움직였죠. 연구개발 예산이 폭증했습니다. 국산화 프로젝트가 난립했죠. 3년 만에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메모를 적었습니다. 상처의 기억이 공정을 만들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움직임이었죠. 규제를 주도한 쪽에서 오히려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투자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포토레지스트 업체의 한국 현지 생산 시설 확대, 그래파이트 소재 기업의 연구개발센터 한국 설립, 반도체 장비 회사들의 한국 파트너십 강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제 보고서 표지에 적었습니다. 거리, 속도, 정치 리스크. 이 세 가지를 최소화하는 조합이 한국이었던 겁니다. 지리적으로 가깝습니다. 물류 비용이 적게 들죠. 인허가가 빠릅니다. 부지 승인, 전력 증설, 환경 심사. 다른 나라에선 7년 걸릴 일을 한국은 3년 안에 끝내죠. 정치적 리스크도 낮습니다. 민주주의 체제의 법치가 안정적이니까요. 저는 스톱워치 옆에 크게 적었습니다. 먼저 납품. 시장엔 기다림이 없습니다. 먼저 납품한 자가 정의를 쥐죠.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산업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해양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스시마 해협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이 좁은 바다가 동아시아 물류의 목이죠. 황해 초크포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지점을 누가 통제하느냐에 따라 유사시 동맹의 역할이 갈립니다. 한국 해군의 전개 능력을 분석했습니다. 항만 인프라, 연료 보급 체계, 지휘 통신망.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확인했죠. 전부 초록불이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어땠습니까? 어제 확인한 대로였죠. 승인에서 명령까지, 명령에서 출동까지. 3단계에서 전부 병목이 걸렸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후방의 문장은 길다. 전방의 문장은 명령문이다. 움직일 수 있는 쪽이 전방입니다. 전방이 먼저 호출을 받죠.
유사시 동맹이 연락하는 첫 번째 번호가 어디로 가느냐. 그게 국가의 위상을 결정합니다. 저는 지도에 화살표를 그렸습니다. 도쿄에서 서울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한국은 이 네 가지를 전부 갖고 있었죠. 풀세트 국가였습니다. 산업 경쟁력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안보 자산까지 갖춘 구조였죠. 공장이 돌아가면서 동시에 억제력을 제공하는 시스템. 저는 보고서 말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산업이 아니라 사고방식을 혁신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분석한 결과가 제 앞에 쌓여 있었죠. 32년간 저는 일본을 아시아의 표준으로 한국을 추격자로 규정해왔습니다. 그게 제 분석의 전제였죠. EU 보고서의 기준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말하고 있었죠. 저는 그 데이터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 자존심만 거짓말을 하고 있었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남았죠. 32년의 확신이 흔들리는 맛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다시 스튜디오에 섰습니다. 어젯밤 방송의 반향이 컸던 모양이죠. 제작진이 후속 토론을 급편성했습니다. 패널이 4명 더 추가됐죠. 일본 방위성 출신 관료, 경제평론가, 외교 전문 기자, 그리고 진행자 타치바나.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타치바나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호프만 박사님, 어제 한국행 예약이 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건 반사이익 아닙니까? 일시적인 현상이죠? 저는 태블릿을 들었습니다. 화면을 스튜디오 모니터에 띄웠죠. 2019년부터 2025년까지의 그래프였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자립률 곡선이었죠. 반사이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곡선은 뭡니까? 6년간 우상향하는 이 선이 일시적입니까?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타치바나의 표정이 굳었죠. 저는 계속했습니다. 2019년 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을 때 세계는 한국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한국은 상처를 자립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공장은 돌아가고 있죠. 반사이익이 아닙니다. 구조적 전환입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타치바나가 반격했죠. 하지만 일본에는 기술력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경쟁력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기술력은 있죠. 그런데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기술력이 있으면 뭐가 됩니까? 납품을 해야 시장이 되죠. 누가 먼저 납품합니까? 스톱워치를 꺼냈습니다. 3년과 7년. 이 숫자를 보여드렸죠. 대규모 시설을 짓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한국은 3년. 다른 나라들은 7년. 시장엔 기다림이 없습니다. 먼저 납품한 자가 규칙을 정하죠. 그때 방위성 출신 관료 이토 마사키가 끼어들었습니다. 침착한 목소리였죠. 호프만 박사님, 속도만으로 국가를 평가하시는 건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신중함이 있죠.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토 씨, 어제 센카쿠 해역에서 중국 함정이 접근했을 때 일본의 대응 승인까지 몇 분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47분입니다. 이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를 가리켰죠. 해상보안청에서 방위성으로, 방위성에서 총리실로, 총리실에서 승인이 내려오기까지 3단계입니다. 각 단계에서 병목이 걸리죠. 저는 붉은 펜으로 DELAY라고 적었습니다. 신중함은 미덕입니다. 하지만 지연은 전략 실패죠. 엔진이 있어도 스로틀이 잠기면 소용없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구조는 힘이 없는 것보다 위험하죠. 스튜디오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이토가 입술을 깨물었죠. 타치바나가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독도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의 정당한 영유권 주장 아닙니까? 저는 1초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타치바나 씨, 저는 영토 분쟁의 역사적 정당성을 논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저는 전략을 분석하는 사람이죠.
전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를 펼쳤습니다. 쓰시마 해협을 가리켰죠. 지금 일본은 중국과 긴장 상태입니다. 미국은 미지근하게 반응했죠. 대만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까지 적으로 만드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까?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계속했죠. 어제 중국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일본의 독도 발언을 직접 비판했습니다. 이례적이죠. 중국이 한일 갈등에 개입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왜 그랬겠습니까?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일본은 적을 하나 더 만든 게 아닙니다. 적들에게 연대의 명분을 준 겁니다. 독도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호의 문제죠. 위기 때 신호를 잘못 읽으면 고립이 됩니다. 스튜디오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카메라가 제 손에 붉은 펜을 클로즈업했죠. 타치바나가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태블릿을 들었습니다. 어젯밤 분석한 데이터였죠. 한국행 예약 곡선, 인허가 리드타임 비교표, 소부장 자립률 그래프. 저는 32년간 일본을 아시아의 표준으로 분석해왔습니다. 한국은 추격자라고 규정했죠. 그게 제 전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들이 제 전제에 금을 내고 있습니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카메라가 제 얼굴을 잡았습니다. 방청석은 침묵했죠. 이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타치바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광고가 들어갔습니다.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제 안에서 32년의 전제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죠. 방송이 끝나고 저는 도쿄를 떠났습니다. 서울로 향했죠.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숫자로만 본 것들을 눈으로 봐야 했죠. 비행기 안에서도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일본행 취소 그래프는 여전히 하락 중이었고 한국행 예약은 계속 치솟고 있었죠.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꼈습니다. 공기가 달랐죠. 활기가 있었습니다. 입국장이 붐볐죠. 중국인, 동남아인, 유럽인. 다양한 얼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흐름에 섞여 밖으로 나왔죠. 첫 번째로 간 곳은 명동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죠. 골목마다 사람이 넘쳤습니다. 호텔 프런트에서 들은 얘기가 떠올랐죠. 요즘 예약이 미쳤어요. 한 달 전에 잡아야 방이 있습니다. 빈 좌석이 불빛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습니다. 평일 오전인데도 대기열이 있었죠. 단체 관광객이 아니었습니다. 개인 여행자들이었죠. 천천히 전시를 보고 사진을 찍고 기념품을 샀습니다. 체류형 소비였죠.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머무르는 여행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여행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해운대 골목 상권이 살아있었죠. 광안리 카페 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인들한테 물어봤죠. 요즘 어떻습니까? 대답이 한결같았습니다. 바빠 죽겠어요. 손님이 끊이질 않습니다. 숫자에 온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프로만 보던 것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죠. 서울로 돌아와 산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평택 반도체 단지였죠. 야간에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공장이 24시간 돌아가고 있었죠.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인허가는 얼마나 걸렸습니까? 대답이 돌아왔죠. 부지 승인부터 가동까지 2년 8개월이요. 저는 스톱워치를 꺼냈습니다. 3년도 안 걸렸죠. 유럽에서 같은 규모의 시설을 지으려면 최소 6년입니다. 미국도 비슷하죠. 그런데 한국은 3년 안에 끝냈습니다. 시간은 통하였습니다. 한국은 현금 결제를 하고 있었죠. 포항 2차 전지 공장도 방문했습니다. 배터리 셀 생산 라인이었죠. 해외 발주가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죠.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 줄 서 있어요. 먼저 납품하는 쪽이 계약을 따갑니다. 품질은 비슷해요. 결국 속도 싸움이죠. 저는 FIRSTDELIVERY라고 적었습니다. 먼저 납품이 규칙이었죠. 마지막으로 소부장 업체를 찾았습니다. 초고순도 불화수소를 만드는 곳이었죠.
2019년 규제 이후 국산화에 성공한 회사였습니다. 대표가 직접 나왔죠. 공장을 안내받으며 물었습니다. 그때 어떠셨습니까? 대표가 웃었습니다. 솔직히 막막했죠. 그런데 다들 이를 악물었습니다. 안 되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정부도 밀어줬고 대기업도 같이 뛰었죠. 3년 만에 해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봤습니다. 상처가 자립이 된 얼굴이었죠. 그래프로만 보던 곡선이 사람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명동의 인파, 박물관의 대기열, 평택의 야간 조업, 포항의 발주 행렬, 소부장 대표의 얼굴. 숫자에 사람의 호흡이 붙었죠. 저는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신뢰는 납품 시간으로 만든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빼곡했죠. 저는 도쿄의 밤을 떠올렸습니다. 둘 다 밝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죠. 서울의 불빛엔 방향이 있었습니다.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었죠. 진공은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공을 채운 건 한국이었죠. 서울에서 사흘을 보낸 뒤 긴급 연락을 받았습니다. EU 본부에서 온 메시지였죠. 센카쿠 해역 상황이 다시 긴박해지고 있다. 동맹 조율 회의가 소집됐다. 참석 요청. 저는 곧바로 브뤼셀로 날아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느껴졌죠. 대형 모니터에 실시간 해역 상황이 떠 있었습니다. 중국 해경 무장 함정 5척이 접속 수역을 넘어 영해 근처까지 접근해 있었죠. 미국 측 담당자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격화되면 동맹 조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연락 대상을 정해야 하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를 봤죠. 콜트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위기시 연락 순서를 정하는 도표였죠. 맨 위에 워싱턴이 있었고 그 아래 도쿄와 서울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죠. 도쿄 옆에 노란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저건 뭡니까? 미국 담당자가 대답했죠. 대응 지연 우려입니다. 승인 절차에 병목이 있어요. 실전 대응 시간이 불확실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7분. 제가 도쿄에서 확인한 숫자였죠. 그 숫자가 여기까지 따라온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연락은 어디로 갑니까? 담당자가 서울을 가리켰습니다. 전개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항만, 연료, 지휘, 통신. 체크리스트가 전부 초록이에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퍼스트 콜. 첫 호출이 서울로 간다는 뜻이었죠. 동맹의 서열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콜트리를 다시 봤죠. 도쿄에서 서울로 향하는 굵은 화살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붉은 펜으로 그 화살표를 한 번 더 그었죠. 호텔로 돌아와 한국 해군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전개 속도 체크리스트였죠. 항만 인프라, 연료 보급 체계, 지휘 통신망, 정비 역량. 전부 T-표에서 초록불이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노란불과 빨간불이 섞여 있었죠. 저는 메모를 적었습니다. 전방은 시간을 먹고 산다. 분 단위가 국격을 만든다. 움직일 수 있는 쪽이 전방입니다. 전방이 먼저 호출을 받죠. 일본은 엔진은 있지만 스로틀이 잠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엔진도 있고 스로틀도 열려 있었죠. 다음 날 추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산업동원 역량에 관한 내용이었죠. 유사시 민간 시설을 군사 목적으로 전환하는 능력. CIV-MIL 스위치라고 불렀습니다. 한국의 수치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반도체 공장의 보안 전환 절차, 배터리 라인의 수송 체계, 조선소의 긴급 정비 능력. 전부 매뉴얼화되어 있었죠. 공장이 억제력의 일부가 되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적었습니다. 산업이 억제를 완성했다. 회의 마지막에 리스크 프리미엄 보고서가 배포됐습니다. 해외 발주자들이 일본에 부과하는 위험 가산 비용이었죠. 숫자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대응 지연 우려, 공급망 리스크. 발주자들이 대안을 찾기 시작한 거였죠. 저는 그래프를 봤습니다. 일본의 리스크 프리미엄은 올라가고
한국의 리스크 프리미엄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두 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보였죠. 논쟁은 길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빨랐죠. 숫자는 이미 판결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의 밤이었죠. 멀리 서울의 불빛이 떠올랐습니다. 첫 호출이 그곳으로 가고 있었죠. 시계를 봤습니다. 우리는 늦었습니다. 그 말은 곧 배워야 한다는 뜻이었죠. 브뤼셀 회의가 끝난 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센카쿠 상황은 더 격화됐죠. 중국 함정이 영해를 침범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이 대치했지만 후속 조치가 지연됐죠. 승인 병목이 또 발생한 겁니다. 해상보안청에서 방위성으로, 방위성에서 총리실로. 익숙한 패턴이었습니다. 47분이 또 흘러갔죠. 그날 밤 동맹 조율 콜트리가 실전 모드로 상향됐습니다. 테스트가 아니었죠. 진짜 위기 대응이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달랐습니다. 농담을 주고받던 담당자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저는 이유 상황실에서 모니터를 지켜봤습니다. 첫 번째 연결음이 울렸죠. 서울이었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가 30초 만에 응답했습니다. 전개 준비 상태 보고가 즉시 올라왔죠. 항만 대기 완료, 연료 충전 완료, 지휘 통신 정상, 정비 대기조 편성 완료. 체크리스트가 초록불로 연속 점등됐습니다. 저는 귀를 의자 등받이에 붙이고 숨을 죽였습니다. 연결음이 바다를 가로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30초. 그 짧은 시간 안에 한국은 모든 준비를 마친 겁니다. 두 번째 연결은 도쿄였습니다. 응답까지 2분이 걸렸죠. 담당자가 나왔지만 즉답을 피했습니다. 내부 협의가 필요합니다. 추후 회신하겠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2분과 30초. 4배의 차이였죠. 그 차이가 국격이었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화이트보드에 콜트리가 업데이트되어 있었죠. 서울 라인이 굵어져 있었습니다. 도쿄 라인은 가늘어졌죠. 저는 붉은 펜으로 재표기했습니다. TOKYO에서 SEOUL로 향하는 화살표를 더 두껍게.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산업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분기 물량 배정이었죠. 배터리, 데이터 센터, 반도체 패키징. 해외 발주자들이 어디에 물량을 줄 것인가.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수조 원이 오가는 결정이었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라인이 우선 배정을 받았죠.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먼저 납품할 수 있으니까. 품질은 비슷합니다. 가격도 큰 차이 없죠. 결국 속도가 갈랐습니다. 발주자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죠. 저는 스톱워치 옆에 적었습니다. FIRST-DELIVERY. 먼저 납품이 규칙이다. 납품이 끝나면 논쟁은 끝난다. 회의장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경쟁이 아니었죠. 이미 결과가 나온 경주였습니다. 그날 저녁 도쿄 스튜디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후속 방송 요청이었죠. 타치바나가 직접 전화했습니다. 호프만 박사님,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목소리에 처음 만났을 때의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대신 조급함이 묻어 있었죠. 저는 수락했습니다. 다음 날 도쿄로 날아갔죠.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처음 왔을 때의 자신만만함이 사라져 있었죠. 타치바나의 얼굴에 그림자가 졌습니다. 방청석도 조용했습니다. 축제 분위기가 아니었죠. 장례식 전야 같았습니다.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타치바나가 물었죠. 호프만 박사님, 최근 동맹 조율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호출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입니다. 첫 번째 연결음은 서울로 갔죠. 스튜디오가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죠. 타치바나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전화 순서가 서열입니다. 위기 때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느냐. 그게 동맹의 위상을 보여주죠. 오늘 첫 호출은 서울로 갔습니다.
그건 한국이 전방이 됐다는 뜻입니다. 후방은 설명하고 전방은 명령하죠. 명령을 받는 쪽이 먼저 연락을 받습니다. 카메라가 제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죠. 저는 32년간 일본을 아시아의 표준으로 분석해왔습니다. 한국은 추격자라고 규정했죠. 그게 제 전제였습니다. 그 전제 위에 수백 개의 보고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인정합니다. 그 전제가 틀렸습니다. 방청석이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타치바나의 손이 떨렸죠. 누군가 기침을 했지만 그마저도 금세 멈췄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질서가 이동했습니다. 첫 호출은 이제 서울로 갑니다. 그게 새 지도의 규칙이죠. 지도는 감정으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숫자로 그려지죠. 그리고 숫자는 이미 판결을 내렸습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타치바나가 악수를 청했죠.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이유 보고서 초안을 열었습니다. 표지 문장을 적었죠. 한국은 속도가 아니라 결단으로 질서를 재설계했다.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데이비드 호프먼. 32년의 전제를 접는 서명이었죠. 펜을 내려놓는 손이 가벼웠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보고서를 제출한 뒤 한 달이 지났습니다. EU 전략기술산업표준위원회에서 새로운 지표가 채택됐죠. TAC, 타임-as-커런시, 시간을 통화로 환산하는 매트릭이었습니다. 인어가 리드타임, 전력 증설 속도, 부지 승인 기간. 이 모든 것을 수치화해서 국가 경쟁력 지표에 편입한 겁니다. 제가 제안한 프레임이었죠. 회의실에서 찬반 토론이 있었습니다. 반대 의견도 있었죠. 속도만으로 국가를 평가할 수 있느냐? 저는 대답했습니다. 속도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속도 없이는 더 안 되죠.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찬성이 압도적이었죠. 속도가 표준이 됐습니다. 회의실에서 발표를 마쳤을 때 동료가 물었습니다. 호프만, 이 지표의 벤치마크는 어디입니까? 저는 대답했죠. 한국입니다. 3년 안에 대규모 시설을 가동시키는 나라. 그게 기준선입니다. 두 번째 성과도 있었습니다. CIV-MIL 스위치 규격하였죠. 공장과 항만의 군민 겸용 전환 절차를 유럽 표준 초안에 반영한 겁니다. 산업이 억제력을 보조하는 체계. 한국에서 배운 모델이었죠. 반도체 공장이 어떻게 유사시 보안 모드로 전환되는지, 배터리 라인이 어떻게 군수 물류와 연결되는지, 조선소가 어떻게 긴급 정비 체제로 바뀌는지 전부 매뉴얼로 정리됐습니다. 도식의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산업은 억제의 제사 도메인이다. 육해공 사이버에 이어 네 번째 영역. 공장이 전선이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세 번째는 해양 억제 교범이었습니다. 스시마 도그마라고 불렀죠. 초크포인트 운용 교범의 한일 역할 분리 모델이 삽입됐습니다. 전방과 후방의 구분. 위기시 우선 호출 규칙의 명문화. 스시마 해역과 황해의 초크포인트를 누가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그 답이 문서로 정리된 겁니다. 주석에 적었습니다. 전방의 문장은 명령문이다. 후방의 문장은 설명문이다. 명령문을 쓰는 쪽이 먼저 호출을 받는다. 경제정책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K-LOOP라는 이름의 패키지였죠. 여행에서 스트리밍으로, 스트리밍에서 구매로. 관광이 문화 수출로, 문화 수출이 상품 수출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 한국이 구축한 모델을 유럽에서도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단순히 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아니었죠. 한 번의 방문이 수십 번의 거래로 확장되는 구조. 저는 그 효율성에 감탄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여행이 산업이 되는 길이 완성됐다. 파이프라인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죠. 한국은 그 파이프라인을 이미 가동 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부 보고서를 공유받았죠. 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대립이 아니라 조정과 연계를 논하고 있었습니다. 독점과 고립 대신 연결과 분업의 시나리오였죠. 센카쿠 사태 이후 내부 반성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47분의 지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은 거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배워야 한다. 코오더네이션 위드 KR.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32년 전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가졌던 자세였죠. 배움, 겸손, 관찰. 언제부터 저는 그걸 잃어버렸던 걸까요? 언제부터 저는 지도가 고정되어 있다고 믿었던 걸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의 오후였죠. 햇살이 책상 위 보고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TAC, CIV-MIL, 스시마, 도그마, K-LOP. 제가 한 달간 만든 것들이었죠. 하지만 진짜 만든 건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기록한 것뿐이죠. 목격자의 역할. 그게 제 몫이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보고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 결론을 적었죠. 나는 오늘 한 나라가 속도가 아니라 결단으로 표준을 바꾸는 장면을 목격했다. 말은 길었고 시간은 짧았다. 첫 호출이 서울로 향하는 순간 동맹의 문장은 명령문이 되었다. 공장은 억제의 제사 도메인으로 편입되었다. 여행은 산업이 되었고 해협은 질서를 기억했다. 이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정신의 문제다. 32년의 내 확신은 부서졌고 그 빈자리에 존중이 들어섰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결론은 간단하다. 우리는 배워야 한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 햇살이 조금 더 밝아진 것 같았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32년이었습니다. 32년간 저는 지도를 그려왔죠. 유럽의 시선으로 아시아를 재단했습니다. 일본이 표준이고 한국은 추격자라고. 그게 제 프레임이었죠. 그런데 오늘 그 지도가 다시 그려졌습니다. 제 손이 아니라 한국의 손으로.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배움은 언제나 즐거운 일이니까요. 32년차 전문가도 배울 게 있다는 것. 그게 이번 여정의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데이터가 올 겁니다. 새로운 숫자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겠죠. 저는 그걸 기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펜을 들고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다시 배우는 자세로. 지도는 계속 바뀝니다. 중요한 건 그 변화를 읽는 눈이죠. 저는 오늘 그 눈을 되찾았습니다.